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의 어떤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디폴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7월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또 가입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요. 지금 이제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질 텐데, 오늘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문가 두 분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해 주실 전문가는 강주성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퇴직연금, 이제 우리 3층 연금 가지고 먼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돈셰프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뭐 너무 익숙하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추가로 함으로써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보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 퇴직연금이 실제로 거의 퇴직하시면서 옛날 퇴직금 제도처럼 일시금으로 찾아 쓰시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되거나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또는 이제 연봉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근로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이런 세율이 워낙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퇴직소득세가 좀 작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뭔가 절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이유들로 요즘에 관심이 한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퇴직금 제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그냥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하시면 받으셨던 건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연금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 연금하고 형평성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DB 제도가 있고 DC 제도가 있고, 그리고 개인형 IRP 또는 기업형 IRP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DB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DC는 확정기여형이다. 그리고 IRP라고 하는 요즘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또 가장 최근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을 이제 계산해서 퇴직 근속 연수와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DC 같은 경우는 월로 계속 회사에서 연이나 월로 적립을 해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제도고,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가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오늘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을 잠깐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고, 2013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든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든 문제가 없었지만, 2013년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 기업에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똑같은 게 바로 확정급여형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실제 급여 인상률이 높은 데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중도 인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DC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DB나 DC에 있으신 분들은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IRP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받든 아니면 연금으로 받든
받던 이런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퇴직금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제도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 공무원하고 자영업자도 IRP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네, 2017년에 바뀌었습니다. 아, 2017년도에 이제 자영업자한테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돈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적립액은 마지막 3개월의 급여 평균의 근속연수를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유리한 분들은 뭐냐면 월급이 임금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근로자인 분들은 DB형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 마지막 3개월이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올랐던 분은 유리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중소기업은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대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 전 2년에서 3년 정도를 냅두고 나서 임금 피크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DB형으로 갖고 계시던 퇴직연금을 다 DC형으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DC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DC형은 이제 운용자금 주체가 가입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이고 최종 적립액은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곱해서 적립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지만 임금 피크제 대상자나 아니면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 물론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 이제 그런 경우는 DC형을 갖고 계신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개인용 IR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영 책임 주체가 가입자일 거고 그다음에 최종 적립액도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을 곱하는 이제 그런 것일 건데 대신에 이제 이곳에 이제 1년에 올해부터는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7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중에 1년에 또 1,8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납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이제 본인의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퇴직연금 중도 인출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퇴직연금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진 않고요. 몇 가지 이제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처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게 될 때 그 보증금을 이제 내야 될 때 퇴직연금에서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그때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일 때 가능한데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60개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5년 이내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지변 등으로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가 있을 때 특히 이런 피해를 보고 나서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피해의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드린 이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인출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잘 보셔서 인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건 확정 급여형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출이 필요하다면 기여형으로 전환한 다음에 인출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연금으로 받기 위해선 55세가 넘어야 된다는 사실까지 아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얼마나 자주 바꿀 수 있나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형에서 급여형으로 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1,800까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1,800인데 보통 세액공제 받는 건 지난해까지는 700,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전혀 안 받은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나 연금으로 받나 비과세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인출 순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DC에서 나온 이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IRP로 들어와서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면
확정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게 두 번째 인출되는 금액인데 연금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차까지는 30% 확정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요. 10년을 초과한 그때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군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900만 원이나 7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아까 비과세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난 수익금 그리고 퇴직금에서 난 수익금, 또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추가 납입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금도 연간 1,200만 원을 포함하는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분리과세는 16.5%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이 자금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6.5%로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네, 정리가 좀 되네요. 올 7월부터 이제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즉 이제 디폴트 옵션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이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정도.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90% 이상이 안전한 예금 형태로 가다 보니 퇴직연금이 불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고 이게 이제 확정급여형이든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인데 그중에 우리 개인이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 IRP에 대해선 이 7월 12일까지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DB형하고 DC형 중에 자산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차이가 납니까? 거의 80% 정도가 DB형이고요. 네, 그리고 한 14, 5% 정도가 이제 DC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DB형을 신뢰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 신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그냥 약간은 이제 뭐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걸 할 때 또 조건으로 이게 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DB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도 뭐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DB형으로 그냥 묻혀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물론 뭐 전통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익숙하신 분들은 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DB형으로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채로 들어가 있는 돈이 많다. 그동안 그랬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 뭐 평균 뭐 수익률이 1.6, 1.7, 1.8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만든 이제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폴트 옵션의 어떤 선택 과정 잠깐 좀 언급해 주십시오.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각 금융기관, 사업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업자와 회사, 그러니까 직접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디폴트 옵션을 가져갈 것인지 사업자와 이제 협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디폴트 옵션이 이 회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 선택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땐 자동 승계가 되도록 이때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올 5월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자동 승계가 되지 않고 바로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와서 4주 동안 아무런 운용 주시가 없이 그대로 현금으로 남아 있으면
자, 선생님 자산은 현금으로 운영되어 있으니 이대로 가시게 되면 앞으로 2주 후에는 미리 이 선정한 디폴트 옵션에 투자하게 됩니다는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됨 없이 자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선정은 회사와 그 사업자,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입하는 상품은 개인이 각각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각 회사마다 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거기에 투자 비율을 미리 선정해서 만약에 퇴직금이나 아니면 개인이 납입한 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선정이 돼 있다면, 아니면 현금성 자산으로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투자 비율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상품 범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 디폴트 옵션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여서 이 DC나 IRP의 수익률 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다양하게 퇴직연금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TDF입니다. 물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퇴직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타겟 데이트고요. 또 한 가지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시장을 거의 추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로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 그리고 MMF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 그리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자산, 이런 자산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초조 위험에서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처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뒤편에 보시게 되면 그 사례에 보면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예금에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저위험에 보게 되면 TDF와 예금에 적절하게 섞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로 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대신에 이런 자산들은 그 안에 그 위험 성향을 가지고 100%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옵션에 선정된 자산들은 내가 가진 자산의 100%까지 다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폴트 옵션도 뭐 반드시 리스크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냥 뭐 초저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네요. 네. 선택을 하면 되는 거네요. 단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취지는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근데 이것도 변경이 뭐 얼마 만에 자주 되고 뭐 이렇게 가능합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일정하게 자신이 원할 때마다 변경 다 가능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위험에서 고위험으로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방금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DC 계좌 같은 경우는 IRP도 그렇지만 30%는 이제 좀 안전자산에 담아야 되고 70%는 이제 공격형 위험자산에 지금 현재 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TDF를 제외한 이제 상품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취지라면, 실은 여기 이렇게 예적금 100%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디폴트 옵션은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취지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또는 이제 퇴직연금, DC나 IRP, 뭐가 다르지라고 고민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연금저축과 IRP가 합산해서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상관없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하신데,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는 태생이 연금저축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 연금저축 펀드였을 때는 계좌에서 하나의 펀드만 가입이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현금이나 MMF 또는 연금저축 뭐 펀드에 있는 펀드들 또는 ETF까지만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DC나 IRP에서는 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예금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ELB나 ELS
파생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리츠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이점이 나는 건 채권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연금저축과 IRP나 DC가 확연히 다르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볼륨이 훨씬 더 넓다.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상품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주십니까? 네, 보통 이제 TDF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처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은퇴 시간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10년이 자산이 안전자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위험자산이 많지만 좀 안전자산이 많이 확보하는 전략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보통 TDF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글라이딩 패스라고 하는,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그냥 착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글라이딩 패스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할 때, 젊을 때는 위험자산이 훨씬 더 많고 채권형 또는 안전자산이 좀 많이 적은데, 그것이 이제 은퇴를 한 시점에 가면은 위험자산이 좀 낮고 또 안전자산이 좀 많은, 이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TDF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이 TDF 상품이 이 퇴직연금에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다양한 증권사에서 다양한 펀드들이 나와 있어서 아마 뭐 상품을 뭐 셀렉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TDF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 해서 젊은 시절엔 성장주나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비중이 보통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는 거고, 내가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채권이나 또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TDF를 선정하는 경우에 리스크보다는, 그러니까 지난해 시장을 보게 되면 채권이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땐, 자, TDF의 이 종목도 한 2개 정도로 분산해서 하면 굉장히 투자에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TDF가 나한테 어떤 상품이 맞을 것인가를 판정할 땐 60 플러스 내 출생연수를 더하면 내가 맞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TDF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르는 부분을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을 좀 하나 정도 더 런칭을 해서 가면 TDF 투자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익률이 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츠의 상품에 대해서 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공모펀드를 주로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모펀드에는 근본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판매 비용이 있고 운용 비용이 있고 수탁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리츠나 ETF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 보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되게 저렴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상품을 잘 고르게 되면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높은 분배금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주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츠는 소액으로도 오피스 빌딩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K 리츠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을 보게 되면, SK 리츠는 근본적으로 SK 그룹의 본사가 있는 서린 빌딩, 그리고 그 SK에서 직접 운용하는 이 주유소 있죠? 이런 부분에서 수익난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뺀 90%를 다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연 배당률이 분배금이 약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황금알을 받는 거위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이런 리츠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이제 부동산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리츠가 이제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TF 상품을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ETF 같은 경우는 원래 상품이 만들어질 때 주식은 이제 매매가 자유롭잖아요. 또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트레이닝을. 근데 이제 우리가 펀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펀드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환매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 펀드 중에서도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그 인덱스 펀드와
이 주식의 장점을 섞은 게 ETF거든요. 그래서 Exchange Trade Fund라고 ETF를 말하는데 그런 인덱스 펀드를 매매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ETF라고 하는데 ETF의 어떤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펀드는 액티브형, 패시브형 이렇게 펀드를 나눠지는데 액티브형은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많이 관여하는 펀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티브형 펀드들인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패시브형, 특히 인덱스 펀드들은 지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들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비용이 많이 저렴한데 특히 ETF는 이 패시브형인 인덱스 펀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훨씬 더 비용이 일반 펀드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EMP 전략이라고 해서 ETF를 포트폴리오로 묶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니까 일정 부분은 ETF로 좀 포트폴리오를 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디폴트 제도가 이제 곧 의무화 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퇴직연금에서 이제 가입 가능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직연금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2부에 대해서 그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데 2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